함께 실천합니다. 기후위기를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어. 난 환경을 위해 나무를 심을래. 그린 리더십, 기후위기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먼저 응답합니다. 교육은 미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지속가능 녹색교육,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앞장서 미래를 지킵니다. 친환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안전한 배움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교.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만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약속합니다. 학교에 못 가는 만큼 혼자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봐주지 못하니까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혼자여도 학교에서 그만큼 신경 써준다는 걸 아니까 이제 안심해요. 아무래도 동시에 많은 화면을 봐야 하니까 학생들과 직접 만날 때보다 자세히 못 보는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써요. 학생들을 골고루 봐주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같이 꼼꼼하게 준비하거든요. 학생의 상황에 따라 스마트 기기도 편차가 커요. 다 같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스마트 기기로 공부해야 하는데 괜히 좋은 걸 못 해준다는 생각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그 성적에 영향을 줄까봐 많이 걱정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났어요. 저는 기초학습이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을 했죠. 선생님들도 바쁘실 텐데 기초가 부족하면 아이가 수업을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처음인 게 너무 많은 거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은 경험이 부족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더 신경 쓰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만큼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복지를 제공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소통 중심의 기초학력 자료를 개발하여 배부합니다. 일수업 2교사제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수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온라인 수업 여건을 강화합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인천시 교육청은 미래, 안심, 자치, 연대, 신뢰의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에서 학부모 교육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지원팀장 김은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배움을 확대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를 시작하여 현재 학부모님들의 응원으로 꿈디 아카데미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음에 아쉽지만요. 화면에서 지금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줌으로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손인사로 한번 흔들어 봐 주실까요? 네. 네, 현장에 줌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과 보이지는 않지만 유튜브로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꿈디 아카데미 2기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다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는
지난 13일에 시작해서 5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4일차 강연 후 내일 5일차에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만들어지는 시간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시간 5분, 또 DJ 꿈디와 함께 나누는 인천교육 이야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꼭 챙겨주세요. 네, 인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는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열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배움에 열심이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이신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임지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심해져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인천의 미래교육 디자인에 함께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꿈디 아카데미 1기에도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부터 자녀를 위한 배움까지 열정을 다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번 인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 2기는 꿈디 아카데미 1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님들의 2차 수요 조사를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듣고 싶은 주제를 선별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다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난 13일부터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모가 처음인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자 유명한 분이 인천을 찾아주셨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에게 공감과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강연들 저도 함께 경청하며 앞으로 인천의 교육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의 한 주체로서 인천의 미래 교육을 위해 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남은 꿈디 아카데미 2기, 10월에 있을 꿈디 아카데미 3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인천 학부모님들을 위한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우리 인천 학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신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그럼 도성훈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7월 12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인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에서는 훌륭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우리 인천 미래교육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디자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돼서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자녀들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에 참여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도 실시간 영상과 다시 보기를 통해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의 한 6,000회 정도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인천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알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교육감으로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이 역시 어떠한 경우라도 배움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각오로 위기 속에서도 머뭇거리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인천 혁신 미래교육의 주축들을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 2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다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주제를 통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번 아카데미는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저 일회성 행사나 전시성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각각의 주제마다 가장 명쾌하고 적합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의 초등교사인 김택수 선생님께서 방학을 맞아 2주 안에 행복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재밌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14일에는 방송에서도 자주 뵌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께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요즘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아들연구소 최민준 대표께서 자녀 가운데 특히 아들들을 움직이게 하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부모님께서 꼭 만나서 상담받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최근 박사님께서 쓰신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라는 도서도 무척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은영 박사님은 따로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내 아이를 달라지게 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건 학부모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또 자녀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학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인천 학생들의 학부모가 된 심정으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은영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천에서 또 저를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백신을 완료했습니다. 2차까지.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제 조심하면서 그리고 또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렇게 지금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고요.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기 아마 들어와 계신 많은 부모님들, 아주 어린아이부터 유아, 초, 중, 고, 또 자녀를 다 이미 키워서 성장하신 그런 부모님들
굉장히 다양한 부모님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양육 현장에서 언제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알아도 잘 적용이 안 되고, 알아도 실천이 안 되고, 후회해도 다음날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우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같이 어둠 속에서 과연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어깨가 무거운 이런 짐들을 느끼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다 부모님이시지만 이 현장에 있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 중에는 아직 부모가 아닌 분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계신 분도 있고 부모와 사이가 좋은 분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불편하고 가족이 그리운 사람도 있고 가족이 굴레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냥 제가 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서운해하시는 아빠들도 많습니다. 아니 왜 아빠 얘기는 안 하시나요?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엄마는 괄호치고 아빠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표현하는 엄마는 그냥 부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나 왜 벌써 울컥 하시네요. 아, 엄마. 엄마란 자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생각 해봅시다. 엄마. 아이들이요. 엄마를 참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은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할까요? 아이들은 왜 엄마를 만나면 반갑고 엄마 옆에서 자꾸 붙어 있고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를 보면 자꾸 엄마 엄마라고 부르고 왜 그러는 걸까요? 이처럼 엄마 옆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생존의 본능입니다. 엄마는 생존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를 잘 생존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사람들은 아이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생명이자 생존입니다. 그리고 잘 생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한테 911 테러만큼이나 마음 안에 테러를 남긴 정인이 사건. 저는 아동학대 일을 한 30년간 해와서요.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는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기자분들이 대체로 저한테 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정인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애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온몸이 축 늘어져 있어서 말 그대로 기진맥진 생존에 필요한 한 방울의 힘마저 없더라고요. 아이가요.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데 얘네 아빠가 애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정인이가 팔을 벌리고 아빠한테 막 뛰어갑니다. 이걸 가해자들은
아이의 모습을 봐라. 이 아이가 아빠를 반가워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자기를 가해한 아빠마저도 이 아이한테는 생존의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죠. 아이들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엄마는 아이에게 생명이자 생존이자 생존의 동아줄이자 우주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주입니다. 세상 전부,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우주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엄마인 부모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우리 옆에 있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부모란 아이 옆에 어떤 부모로서 있어야 할까? 오늘 우리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출생한 순간부터 성장하는 내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굳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몇 단계의 나이대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봐야 되는 나이대입니다.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도 안 중요한 시간은 물론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도 매일매일 중요하지만 특히 만 3세 전후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통 만 6, 7세라고 합니다. 요 나이, 그리고 12살부터 13살,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부터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사춘기 막 들어가는 요 나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라고 합니다. 이 연령대가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를 이미 자녀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 연령대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나이가 비록 많아졌어도 우리 부모가 어떻게 이 부분을 지나간 나이지만 메꿀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녀를 양육하시는 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겁니다. 자, 만 3세를 왜 중요하다고 보냐 하면 아이는 태어나서 잘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러 막 들어오시는 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엄마 아빠들은요, 애착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착은 그냥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주는 중요한 대상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관계에 대한 반응을 애착이라고 하고, 이 애착은 생존의 본능이고 이 애착이 잘 형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애착은 꼭 부모-자녀 관계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착은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애착 관계가 생기고 친한 동성 친구, 단짝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착이 형성되고 연인 사이에서도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애착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착은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미 원숭이만한 모형을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한 모형에는 원숭이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담은 젖병을 꽂아 놓고, 또 한 모형에는 먹을 수 있는 젖병을 꽂아 놓지 않은 상태로 어미 원숭이의 철사 모형 위에 아주 보드라운 천을 덮어서 보들보들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가 이 첫 번째 철사로 되어 있는
좀 차갑고 뾰족뾰족하고 그러나 배가 고플 땐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새끼 어미 모형에는 배가 고플 때만 쪼로록 가서 젖병에 꽂혀 있는 우유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는 배가 부른 시간에는 전부 그 보들보들한 어미 원숭이 모형에 가서 놀고 있더래요.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새끼 포유류, 인간도 포유류에 들어가죠. 새끼 포유류한테는 배를 불리는 것만이 생존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배 불리는 것 이외에도 더 중요한 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배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스킨십, 다정한 눈길, 다정한 목소리, 아이가 힘들 때 보듬어 주는 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정서적 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지만 제대로 잘 생존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를 불리는 먹는 것 이외에 또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등 따뜻하게 배불리고 필요한 거를 사주고 아이가 어디 원하는 데 갈 때 데려다 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외에 아이들에게는 돈 안 듭니다. 따뜻한 눈길, 아이를 바라볼 때 아주 환하게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 아이가 힘들어할 때 한 번 꼭 안아주는 거, 어깨를 한번 격려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부모의 생생한 생 목소리로 사랑한다. 네가 내 아이라서 정말 행복하다. 정말 네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대견하다. 이렇게 해주는 부모의 아주 진심 어린 깊고 따뜻한 이 사랑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하고 생존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보통 생후 12개월부터 만 3세까지 36개월이라고 하죠. 이때 애착 대상자, 대개 부모죠. 자기를 양육해주는 양육자와 이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관계는 고정화돼서 애착 패턴이 고정화돼서 만 3세 이후 그 이후의 일생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도 이 애착 패턴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되더라.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영유아기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3세, 우리 한국 나이로는 4살 이렇게 얘기하죠. 요 나이 때 부모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는군요. 어쨌든 이런 거를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고성을 지르고 싸우지 않는 거,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아이한테 왁 하고 소리 지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 3세는 참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36개월, 만 3세가 되면 그 나이부터 훈육을 통해 자기 조절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하고 꼭 지켜야 할 거는 싫어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훈육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이 훈육을 시작하는 나이가 3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36개월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훈육을 통해 자기 조절을 배우지 못하면 꼴리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뭐 싫으면 안 한다 하고 들어 누워 버리고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욕구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진짜 이게 밖에 나가면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어디 화장실에 가서 줄을 서도 뒷분 앞분이 물어보시고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으면 다 물어봐요. 저한테 박사님 이렇게. 심지어 제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똑똑 박사님 뭐 좀 여쭤봐도 돼요? 바쁘세요? 뭘 바빠 안 바쁘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1위 랭킹 1위가 뭐냐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 걸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이거 책이 3권입니다. 이거 쓰자면 3박 4일 얘기를 해도 다 못할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성격 좋고 그래서 주변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그 주변 사람이라는 거는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그저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우리 흔히 아유 성격 좋네 이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제일 잘 키우는 거라고 저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문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격이 나쁘고 주변 사람과 맨날 트러블을 일으키고 아니면 싸우진 않더라도 언제나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편안하고 주변 사람과 잘 지내고 그저 흔히 성격 좋은 사람 이렇게 평하는 그리고 스스로 전 좀 성격이 좋아요. 이런 사람으로 키워라. 저는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으로 크려면 다른 사람하고 적당히 그럭저럭 잘 지내려면 자기 조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욕구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싫은 것도 조금 참고 해내는 것도 조절을 배워야 되고 또는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을 위해 기본적인 배려나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의 시작이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 36개월의 훈육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기회에 훈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훈육은 인간이 꼭 지켜야 되는 기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건 참고 하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훈육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훈육에서 여러분들 자꾸 헷갈려 하는 게 그냥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알려줘도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훈육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똑바로 안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발도 올리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훈육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면 돼요. 말로. 이렇게 앉는 거야. 그러면 애가 한 1초 앉아 있어요. 그러다 다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앉는 거야. 뭐 그 정도로 끝내시면 돼요. 오늘 이 말을 해줬다고 애가 배울까요? 아니죠. 그 다음날 또 하죠. 그럼 또 알려주면 돼요. 말로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흘렸을 때 이렇게 닦는 거야. 말로 알려주면 돼요. 장난감을 정리하는데 애가 장난감을 좀 던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넣는 거야. 알려주면 돼요. 말로 알려줘야 되는 거를 다 훈육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 떠서 잘 때까지 사사건건 다 훈육을 하시면 안 돼요. 훈육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가 공격한다든가 자기 자신이 위험하거나 남을 위험하게 하거나 나한테 해가 되거나 타인한테 해가 되는 우리가 공동생활에서 그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훈육입니다. 그래서 훈육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훈육은 질문을 통해 묻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묻지 않아요. 훈육은 하지 마라. 위험에 내려오도록 해. 그만해. 이건 네가 참고 해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거리에서 차를 운전하는데 빨간불이에요. 서 있어야죠. 근데 옆에 탄 사람이 갈까 말까?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아, 나 오늘 기분 나쁜데 오늘은 그냥 갈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정, 상황, 조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훈육입니다. 그래서 훈육은 굉장히 펌해야 됩니다. 펌하다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걸 제가 단호하게 이랬더니 또 화를 내.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단어를 바꿨어요. 분명하게. 그랬더니 조금 더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분명하게 하지 마라. 근데 이걸 단호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 저희들이 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은 firm하게 얘기한다. 분명하게. 그래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위험해. 너 사람은 밀면 안 되는 거야. 때리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나 firm하지만, 내용은 분명하지만 이 태도는 굳이 화를 내거나 무서운 얼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은 몰라서 가르쳐 주고, 잘못해서 가르쳐 주고, 실수해서 가르쳐 주고,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해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답게 하는 겁니다.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답게, 휴메인하게, 인간답게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협조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 배려하고, 타인이 가슴 아파하면 조금 공감해주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가 바뀌도록 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것이 인간다운 거지. 인간답게 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 교육 안에는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육이라는 건 배움,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크게 보셔야지, 이것을 아주 좁게 상급 학교에 올라가기 위해 점수를 잘 받는 교육이라고만 생각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다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키우는 교육은 굉장히 광범위한 광의 의미로 생각하셔야지, 아주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하시면 잘못하면 아이한테 정말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육이라는 거는 가장 첫 단계, 부모가 꼭 해줘야 되는 가정교육의 가장 첫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애들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모두 다 훈육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막 들이받고 막 때리고, 아니면 자기가 막 기분 나쁘면 꽝꽝 찢고 막 엄마 확 들이받고 막 확 할퀴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라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걸 아프라고 잡는 게 아니라. 그러나 눈 떠서 잘 때까지 허구한 난 시시때때로 아이를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칠까 봐 잡아주는 거지. 안전벨트처럼 아이가 식탁에서 몸을 이렇게 했다고 너 내려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뭐 징징징대면 너 안 되겠다, 너 앉아봐, 잡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육이라는 거는 언제나 아이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고 해치지 않고, 내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것을 훈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를 인간답게 대하는 그 태도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학대를 한 많은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 그러면 제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훈육은 가장 아이를 사랑해서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잘 인간답게 크게 하기 위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답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훈육의 기본 밑면에는 인간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의 한자를 보면요, 말씀 언변의 내천자예요. 그래서 나름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인간의 기본 도리를 말로 가르치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섭리를 가르친다. 뭐 저는 이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육한답시고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공포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왜 만 3세부터 하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보통 24개월 2돌 미만의 아이들은
훈육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보통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요, 일단 그때 아이들이 표현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를 표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대체로 들어줘도 돼요. 아이들이 뭐 굉장히 불편하거나 필요해서 징징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것 빼고 해로운 것 빼고 웬만한 건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는 말을 조금 알아듣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간단하게 말하고 상황 종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뭘 던지면 안 돼. 치우고 애를 뭐 다른 상황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종결하셔도 됩니다. 그걸 이제 한 25개월, 26개월 된 애를 또 앉혀놓고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또 애가 뭐 울며 미안하다고 해. 뭐 엄마한테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36개월부터는 위험하거나 해로운 상황에서는 훈육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36개월부터 왜 훈육을 하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훈육은 말로 하는 거다. 물론 내용은 굉장히 펌하게 분명하게 말해주지만 말로 하는 겁니다. 아이를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공포스럽게 하는 건 훈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건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건데요. 36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말이 좀 많이 늡니다. 그래서 대개 훈육은 언어 발달이 너무 늦을 때는 조금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6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보통 24개월 되면 보통 한 150단어 정도를 애들이 알아듣거나 말로 표현하거든요. 36개월이 되면 간단한 것을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36개월이 되면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돌 무렵, 돌 전까지는요. 예를 들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 마이크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잠깐 딴 데를 볼 때 이걸 치워요. 그러면 돌 전 아이는 이 마이크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돌이 싹 넘으면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케바케. 네, 그러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돌이 넘으면 아이들이 이거를 뒤로 와서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주머니도 뒤져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돌 넘은 아이들한테 사탕 없다 이렇게 손을 이러면 애들이 와서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봐요. 아니면 다른 손을 펴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인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물건이 어딘가 존재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대상관계를 맺는 인간이 눈에 안 보이면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아직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지가 되려면 24개월이 넘어야 해요. 24개월이 넘으면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도 어딘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 회사 갔다 올게. 그럼 회사가 뭔지 모르는데 회사라는 소리가 들리는 맨날 그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안 보였다가 저녁이 되면 나타난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요 시기 무렵에 깍꿍놀이가 진짜로 재밌는 거예요. 그냥 커튼 뒤에 숨었다 나타나면 막 까르륵 하는 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불도 막 뒤집어 쓰고 목소리를 내자 자기가 나 찾아봐라 막 이러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면 또 어떤 엄마는 가가지고 바로 들추고 여기 있네 이런 엄마 있어요. 아 참을 쫙 엄마예요. 보통 어딨나 어머나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나 쥐인가 짹짹짹 뭐 이러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가서 야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아이들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24개월이 넘으면 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엄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엄마가 문을 닫고 있는데 애가 엄마 그랬을 때 안에서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면 아이들이 아, 저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게 24개월이 넘으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배우자 중에서 가끔 얼굴을 보여줘. 영상 통화해. 오늘 한 번도 얼굴 안 보여줬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이러면 그 부분만큼은 24개월을 못 넘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근데 어쨌든 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24개월이 이제 넘으면 이걸 인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아이들은 엄마가 있다라는 거, 눈에 안 보여도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엄마가 날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은
무형입니다. 형태가 보여지지 않는 상징적 개념인데 이걸 아직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6개월이 넘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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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우리 엄마 마음에 간직돼 있고 내 마음 안에도 간직되어 있는 이것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마음 안에 상징적인 이미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시작되는 나이가 36개월부터 시작입니다. 완성은 아니지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육할 때는 놀이 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변조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할 때는 오늘 뭐하고 놀까? 이러지만 훈육할 때는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목소리 톤이 변조하고 얼굴이 표정이 바뀌는 거를 이거를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시작이 36개월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훈육을 받을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배우자 중에는 이게 또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사랑한단 말을 해주지 않으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진짜 그런 거야? 뭐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은 36개월을 못 넘은 거예요. 굉장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36개월이라는 나이가 이처럼 발달 단계에서 언어 발달, 인지 발달, 그 다음에 심리적인 발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만 3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 7세입니다. 6, 7세에 왜 나이가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아까 왜 제가 성격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성격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대인관계가 그럭저럭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성 발달이 대체로 좀 편안하고 안정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워야 합니다. 사람이 반가워야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지. 사람이 막 너무 싫어요. 막 사람이 막 끔찍해. 누가 저기서 오면 막 등을 돌리고 싶어. 이러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나랑 뭔가 악연이야. 뭐 그런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격 좋은 사람, 사회성이 좋은 사람 이런 아이로 키우려면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애 처음 만난 타인인 부모가 반갑고 즐거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만나면 되게 반갑고 막 이렇게 아빠 이렇게 돼야 되고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라도 학대하는 부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모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식을.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제가 의심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를 키우더라도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키우더라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방향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육아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100%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알고 가자. 현실에 맨날 우리는 잘못도 하고 과오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지만 그리고 오늘 한 실수 돌아서면 내일 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우리의 부모로서 역할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끊임없이 배워보고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실수해도 또 해보고 작심삼일을 또 하더라도 다음번 작심삼일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사랑, 헌신, 이상적 양육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육아는 너무 힘들어집니다. 언제나 우리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실수를 해도 또 좀 고쳐나가고 알았지만 적용이 또 안 돼요. 알지만 안 되는 게 육아니까 그러면서 또 바꿔나가고 이러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지. 그래서 나의 성장과 더불어서 아이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지 완벽을 목표로 하시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만 3세
넘어가서 6, 7세 이 나이 때는 부모가 반갑고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부모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요. 야근도 해요. 얘가 필요한 책 사줘야지. 얘가 배우겠다는 거 가르쳐야지. 나 어린 시절에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리 집은 좀 생활이 여의치가 않았어. 나는 부모한테 수영 가르쳐달라는 말 못했어. 나는 피아노가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 나는 영어 학원도 좀 가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가 그걸 해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안 됐어. 나는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은 난장판이에요. 애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블럭을 다 어질러 놨어요. 그럼 이 아빠는 들어와서 그럽니다. 야, 좀 치워. 아빠가 블럭 사주잖아. 너 근데 이거 블럭 정리 안 하면 아빠 다 갖다 버린다. 이게 뭡니까? 네, 제 얘기는 치우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치우라고 말해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만 6, 7세 아이와 만나면 반갑고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애가 뭘 사달라면 그래 사줄게. 애가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그래 하지 마.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이 아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것 같고 부모를 굉장히 따뜻하게 느끼는 것 같고 나와 얘는 부모 자식이지만 서로 다른 인간이니까 타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땐 얘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걸 잘 알지 않으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열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 지내는 열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잘 대하고 다루는 열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우라는 말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아빠가 나가서 정말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일을 해요. 돈을 벌려고. 그렇지만 집에 와서 아이한테 야야 너 다 갖다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나이 때는 부모가 자기 사랑한다고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40살이 아니에요. 40이 되면 흰머리가 좀 나면서요. 아, 그것 또한 부모가 날 사랑한 거였구나. 이거 좀 알아차려요. 근데 5살, 6살, 7살 아이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좋게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좋게 말해준다고 해서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노여워하지 않고 격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우는 건 중요해. 왜냐하면 너 이거 안 치우면 어디론가 굴러가면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그리고 사실 아빠가 이걸 밟으면 좀 발도 아파. 근데 치우는 건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해. 같이 치우자. 그리고 다 치워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같이 치우는데 여기 정도 네가 치워. 아빠랑 함께 하자. 이러면서 협동과 협조 또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 하면 첫째, 부모인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한 아이들 삼시세끼 먹이고 밥 안 굶기려고 그리고 학교 보내려고 정말 들로 산으로 논으로 나가서 일하고 행상하고 장사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밥은 안 굶고 살았지만 저도 밥을 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까지 고려해서 보살피는 경험이 적은 부모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30대, 40대, 50대 초반의 부모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낀 세대예요. 저는 50대 중반 후반이네요. 근데 저 또한 포함되는데요. 30대, 40대, 50대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밖에 나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아이들이 부모의 어떠한 정서적인 보살핌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근데 부모가 너무나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느꼈어요. 그리고 부모를 많이 이해했어요. 우리를 잘 먹이고 키우려고. 넘어간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마음 안에서는 언제나 요만큼의 구멍이 있죠. 그래서 내 자식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서 굉장히 애쓴 세대예요.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하는 나이는 굉장히 길어졌고 저희 아버지도 91세, 91살. 네, 저희 어머니가 87세. 저희 시아버지가 92세.
저희 시어머니가 87세.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분이 다 생존해 계시는데 어쨌든 자식으로서 열심히 봉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이 다 돼가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이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세대예요. 거기다 아이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딱 끼어 있어요. 끼어 있고 아이를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 마음을 잘 이해할지, 어떻게 하면 공감할지, 아이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게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제 신간인데 이것도 막 읽으면 줄 그으면서 막 빡빡 그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는 부모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애들이 그래요. 아빠 미워. 난 엄마가 제일 싫어. 막 이래요. 장난감 하나 안 사줬다고 어린이날 5월 5일에 89,000원짜리 뭐 이런 변신 로봇을 사줬는데 2주 만에 69,000원짜리 다시 사달라 해서 안 사준다고 했더니 뭐 난 엄마가 제일 싫어 막 이래요. 이때 우리 마음 안에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어떻게 더 이상 잘해주리. 특히 이제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얘기가 정말 공감이 되실 거예요. 갔다 오면 간식 챙겨줘. 학원 어떨 때는 인천에서부터 대치동까지 실어 날러. 특강 듣는다고 하면 하루 종일 부모는 차 안에서 정말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왜냐면 대치동은 저 주차하기 어렵거든요. 차 안에 있어야 돼. 빼라면 얼른 빼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도 못 마셔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 좁은 데서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는 입이 맨날 이렇게 오리입처럼 대빨 나와 있어요. 지 공부하는데. 그리고 정말 특강비 벌려고 엄마도 어떤 분들은 알바하고 막 이러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도대체 너는 얼마만큼 더 해줘야 너는 만족이 되니, 이런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아니 뭐 아빠가 언제 나한테 신경 쓴 적이나 있으세요? 이런 말도 해요. 뭐 엄마가 뭐 내 마음을 알기나 해요? 뭐 이런 말도 해요. 애들은 그저 자기 감정을 말한 것뿐인데 거기에 우리는 화가 납니다.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이는 그저 자기 마음을 가장 가까운 부모한테 말했을 뿐인데,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화가 날 때는 얘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가 아니라 얘는 내가 그냥 부모니까 내가 편해서 어떨 땐 징징도 거리고 어떨 땐 떼도 쓰고 어떨 땐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기도 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도 해요. 왜?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안전하고 내가 그냥 우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알려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 알려주는 게 안 되고 화가 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화가 날 때는 언제나 나와 나의 부모의 관계를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날 때는 내 자식 때문에, 우리 부모 또한 나를 사랑하고 키웠지만 우리 부모와 나와의 애착관계 내지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는 좀 어떻게 컸나?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부모는 중요한 대상입니다, 자식에게.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지, 아이의 문제에 다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가 내 눈앞에서 힘들어할 때, 내 눈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끼친 영향이 있나를 생각하고 이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배우고 바꿔보는 거지, 이 상황에서 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아이의 문제를 결국 오랜 동안 다뤄야 되는 거는 부모입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도 부모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가장 많이 대할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장 잘 배웁니다. 배운 것을 가장 잘 실천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에서 변화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아이와 양육에서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나를 보는, 내가 왜 이 말에 화가 나지? 나는 애가 이런 상황에서 왜 창피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창피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결국 이제 청소년 시기를 겪게 됩니다. 중고등학생들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나이는 인지 기능이 많이 발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식, 많은 정보를 다루어 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로나 백신을 왜 맞으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어깨너머로 듣고 이런 것들을 뇌에 저장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꼭 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뭐 우리가 꼭 학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은 요 나이에 대뇌의 인지 기능이 발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못해요. 성적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무슨 다른 친구의 삥을 뜯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패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욕을 하지도 않아요. 학교 담을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와서 부모한테 뭐 틱틱거리긴 해도 뭐 왜 봐요? 뭐 이러긴 해도 부모한테 그렇게 못되게 안 굴어요. 근데 얘는 공부를 못해요. 근데 성적이 나쁜 거에 부모가 왜 창피합니까? 그죠? 아이가 누구의 삥을 뜯고 누구를 가서 때리고 오면 창피한 거죠. 그러나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에 부모가 창피하다면 나는 왜 이걸 창피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다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사회에 관심도 많고 아주 삶을 즐겁게 살아요. 급식이 맛있고 학교 가는 게 재밌고 선생님이 하는 수업에 어려운 내용을 못 알아들어도 가끔 재밌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아주 즐겁고 학교가 재밌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이런 귀한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이 아이를 창피해요? 이거는 부모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너무 내가 뿌듯해요? 왜 내가 뿌듯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그저 좀 잠깐 기쁘죠, 잠깐. 그저 고맙죠. 잘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건 나름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고마운 거지. 그리고 그런 모습이 좀 뿌듯한 거지. 공부를 잘하는 게 마치 나의 자랑이에요. 왜? 공부를 못하는 게 나의 창피함이에요. 왜? 그저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제가 맨날 그럽니다. 줄을 빡빡 긋고 용꼬리 용용하면서 끝까지 읽어봐. 그럼 애들이 모르는데요? 괜찮아, 틀려도.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보는 걸로 네가 열심히 그냥 해보는 것 자체가 진짜 공부야. 그걸 통해 너는 많은 걸 배워나가는 거지. 맨날 저는 그래요. 야, 선생님이 공부 됐다 잘했거든. 너 지 잘난 척 합니다. 됐다 잘했는데 지금 시험 보라 그러면 아마 글쎄 한두 문제나 맞추려나 수학 같은 거는. 그래, 그럼 애들이 아니 왜 공부해요? 아니 그때 열심히 한 거를 지금 열심히 환자도 보고 열심히 강연도 다니고 열심히 책도 써. 열심히 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야, 네가 뭘 해도 열심히 해야지. 설렁탕을 끓여 판다. 열심히 끓여야지. 네가 사과를 판다. 열심히 닦아서 팔아야지. 열심히 하는 걸 배우는 거를 네 나이 때는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는 거 틀려도 돼. 열심히 읽어보는 거. 읽었더니 결국 몰라. 괜찮아. 전 맨날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애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커야 합니다. 야, 너 공부가 있다위. 야, 너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학원비 대줬더니 그럼 공부 안 하면 교육 안 시키실 겁니까? 그죠? 어떤 부모는 그래요. 야, 이따위를 할 거면 그만해. 너 놀아도 이 성적은 나오겠다. 4번 하나 정해서 찍어도 이 성적 나오겠다. 그러면 야, 내가 너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이 돈 모아서 내가 너 졸업할 때 줄게. 이것이 아이를 진정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부모, 아이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이 자녀한테 왜 꼭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야, 하려면 제대로 해. 안 할 거면 하지 마. 그럼 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럼 이 아이가 어디서 용기를 얻겠습니까? 성적을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야, 너 이러다가 너 나중에 그지 깡통 차겠다. 이게 애를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지는 어떤 부모는 그래요. 야, 너 그지 깡통. 야, 난 모른다. 너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시키면 난 모른다. 근데 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걱정이 될 때 네가 너무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할까봐,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걱정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 7세 아이들한테는 가르칠 게 참 많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질서도 배워야 되고 규칙도 배워야 되고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배워야 됩니다. 간식도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좀 참고 있어야 됩니다. 간식 시간까지. 이런 걸 가르칠 때 좋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게 말해주는 거는 아이를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훈육은 하지 마라. 이렇게 펌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라면 말해줄 때 좋게 말해줘. 물론 펌하게 말하는 것도 좋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 말라 했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냥 보통 생활에 필요한 거는 알려줄 때는 좋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거 살살 놔 한다든가 조심해라. 뭐 물을 엎지르면 괜찮아. 닦으면 돼. 이리 와. 당황하지 마. 닦으면 돼. 옷에 뭐가 묻어 있으면 차갑지? 갈아입으면 돼. 이리 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애가 뭘 흘리면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닦으면 돼. 그리고 요거 물티슈 하나 줄 테니까 손 닦으면서 먹어. 이거를 아이들을 한 번 가르치면 그 자리에서 배울까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딱 3번까지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 4번 되게 싫어합니다. 이 3, 4번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1000번, 10,000번을 가르치는 겁니다. 1000번, 10,000번. 그래서 언제나 이 상황을 부모는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줄 때 맨 마지막에 마침표, 엔딩을 좋게 해야 됩니다. 좋게. 예를 들어 동생을 밀었어요. 얘가 TV를 보는데 동생이 TV 앞에 알짱알짱대요. 그러면 보통 형이나 누나들이 비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알짱알짱대면 탁 밀었어요. 물론 안 되죠. 사람을 밀면 안 되죠. 그래서 애가 꽈당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 자리에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딱 3번까지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밀면 안 돼. 잘했어요. 근데 애가 또 밀어요. 다음 날. 그러면 엄마가 밀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애가 또 밀어요. 3번째는 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밀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좋게 말할 때 말 들으세요. 말 안 들으면 엄마 지금 자꾸 화나려고 해요. 엄마 화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는 이걸로 엄마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하는 엄마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똑같은 일을 또 하면 기준을 3, 4번으로 잡으면 3번을 딱 넘게 됐을 때 쌓아놨던 게 확 튀어나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노여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좋게 말했는데 괘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은 확 두렵고 공포스러워집니다. 물론 오냐 해도 안 되지만 아이가 지나치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면 교육은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교육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이제 동생을 밀면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건 훈육이 필요한 상황 맞습니다. 근데 훈육을 애를 꼭 잡으라는 건 아닙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라는 건데 아이한테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밀면 안 되는 거야. 요거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화나! 이러면 화날 수는 있어. 근데 화난다고 해서 사람을 밀면 안 돼. 화나도 사람을 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안 밀어. 아빠도 안 밀어. 너도 안 미는 거야. 동생도 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밀면 안 되는 거야. 화난다고 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를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애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밀 거야. 난 또 할 거야. 할 거라고 막 이래요 애들이. 그러면 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나 할 거라고 애들이 막 이래요. 그러면 또 몇 번을 말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좋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가 또 할 거라고 하는 거는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애가 스스로 감정이 좀 진정되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분명한 지침을 말해줄 때는 짧게 말하셔야 돼요. 10단어 이하로 제가 맨날 말하라고 해요. 사람을 밀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날 순 있어.
그래도 밀면 안 되는 거야. 한 10단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말하도록 자꾸 머리 안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많아지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돼요. 특히 청소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청소년은 약간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얘네들은 권유와 제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식탁에서 애가 뭐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지 혼자 휴대폰을 한다. 그럴 때는 어릴 때는 이건 놓고 밥 먹는 거야. 밥 먹을 때는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먹을 때는 얼굴 좀 봐주면 좋겠는데 좀 그래줄래?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청소년기에는 이미 원리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권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지는 제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너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만약에 이제 동생을 밀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훈육,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할 거야 할 때 막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셔도 돼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이상의 감정 자극이 오지 않을 때 스스로 조금 진정해 나가는데 이걸 굉장히 우리가 그 꼴을 못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서 애가 당장 예쁘게 착하게 다소곳하게 모범적으로 순종적으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야 우리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아이한테 굉장히 과한 자극을 많이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무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너 안 되겠다 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면 애들이 공포스럽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박사님 제가요 보여주기만 해요 매를 진짜로는 안 때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건 아이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굴종시키는 거예요. 굴복을 시키고 복종을 시키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장 사랑하는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있다면 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고 가장 사랑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사랑은 하지만 이 사랑을 담은 힘이 너무 세면 아이한테 공격으로 다가가는데 이거를 언제나 우리가 견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굴종시키려고 하는 거,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니 내가 사랑하니까 애를 나쁜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고쳐주는 건 맞지만 1000번, 10,000번을 좋게 해서 고쳐야 진짜 배우는 거지. 뜯어 고치려고 너무 힘을 가하면 복종을 시켜서 애가 딱 그만해요. 이거는 부모를 존경해서도 아니고 부모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내지는 어른으로부터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거 굉장히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경험했을 때 어른이 돼도 이 공포의 마음이 그대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현저한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오냐오냐 하라는 게 아니라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좋게 나의 감정을 너무 아이한테 노여워하지 말고 정화되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좀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부모이고 어른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 부모들 마음 안에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이 경험을 못했어요. 아까 얘기를 해보자면. 두 번째는 좋게 말해주면 아이가 이 좋은 것 때문에 그 문제 행동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끔하게 해서 애가 막 발발발발 하든가 막 두 손을 싹싹 하고 막 당신은 안 그렇게 이래야지만 애가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의 착각인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눈앞에서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빨리 소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지. 그건 나를 위함이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정말 아이를 위한다는 거는 아이한테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어 아이한테 꼭 가르쳐야 되는 일이라든가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힘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야야야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부모들은 힘을 빼고 대해야 돼 애를. 그래서 할 거야 또 밀 거야 또 밀 거야 그러면 힘을 쫙 빼야 돼요. 알잖아 너도 이렇게 쓱 해야지. 뭐라고? 또 말해봐 또 이러면 이제 애하고는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싸우는 관계로 갑니다. 자식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싸워서 이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 6, 7세 때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걸 배워야 되는 나이인데 좋게 잘 가르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마침표는 좋게 끝나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자면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밀면 안 돼. 그럼 애가 화났다고요. 그러면 화났을 때는 화를 표현해도 돼. 나 화났어. 짱 기분 나빠. 짜증나. 이렇게 말해도 돼. 근데 밀지 마라. 아유,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네. 이렇게 끝내야 맨 마지막에 마침표가 오늘 배웠네. 이거 실천하기 좀 어려워. 내일 또 어쩌면 또 동생을 밀 수도 있는데 기억은 잘하자. 오늘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끝내는 것이 마지막 마침표를 좋게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지하게 생활 속에 실천을 하도록 우리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활에 좀 들어오고 이것이 반복되면 내 몸에 배이고 내 몸에 배인 것이 아주 많이 쌓이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서 오랜 동안 자리를 잡으면 나의 기준과 개념이 되고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나는 어떤 부모로 아이 옆에 존재할 것인가, 또 나는 아이를 어떻게 편안한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이러한 철학적 가치를 갖고 아이를 대하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자극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자극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불안해져요. 나 혼자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아이를 잘 못 대하는 것 같고, 막 나 혼자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럴 때 이 좀 편안한 단단한 이 철학, 부모로서의 철학을 딱 갖고 있으면 좀 덜 흔들리고 좀 꿋꿋하게 이렇게 아이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7세 때는 부모와 친해야 합니다. 친하다는 게 하루 종일 꼭 같이 있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일하는 엄마들, 일하는 엄마들이 갖고 있는 이 죄책감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힘들어할 때는 내가 옆에 못 있어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부귀영화가 있으라고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 짓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아이는 이런 애착을 안정되게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1차 양육 대상자, 그게 꼭 엄마 아빠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는 경우도 있고 돌봐주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분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이 돼서 다른 사람과도 안정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았다고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 있냐면요. 부모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맨날 이걸 얘기할 때 온 마음을 다하라고 해요. 아이와 30분을 놀아도 온 마음을 다해서 TV 이렇게 보면서 적당히 보면서 멀티하지 마시고요. 멀티태스크 하지 마시고요. 또 휴대폰 하면서 아이랑 놀지 마시고요. 30분이든 1시간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때는 아이를 딱 중앙에 대상으로 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 온 마음의 정성을 다했을 때 그 깊은 마음과 사랑이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엄마와 아빠와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아이가 안정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6, 7세 때는 어디 멀리 무슨 적금을 부어서 뭐 하와이 여행을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앞 놀이터를 가더라도 아이 기억의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이 오늘 엄마랑 되게 즐거웠다. 와, 아빠랑 또 놀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머릿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얼굴,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달려와! 그리고 확 들어주고 안아줬던 그런 기억으로 마지막은 남아야 합니다. 근데 다 즐겁게 놀았는데 마지막에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랑 다시는 못 놀겠다. 아빠가 어렵게 시간 냈는데 오늘 이게 뭐야? 이런 기억으로 남으면 그것만 기억나요, 애들이. 그래서 오냐오냐가 아니라 좋게 아이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래야지만 이것이 배워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살, 13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나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가 의논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의논. 6, 7세 때는 부모와 가깝게 지내면서 부모를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부모를 통해 집단 생활에 들어갈 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기본 기준, 도덕적 기준 이런 거를 많이 배운다면 12살, 13살 때는
부모와 의논을 해야 합니다. 의논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너무나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키웁니다. 근데 딱 요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뭘 물어보면 됐어요 막 이래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말을 하면 결국 사달이 나. 일이 꼭 꼬여. 그래서 애들이 절대 인포메이션을 안 주려고 해요, 부모한테. 그리고 부모가 뭘 알면 결국 마지막 피리어드, 마침표는 혼나고 끝나거나, 부모는 아이한테 충고를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중간에서 딱 보면, 중립적인 자세에서 보면요, 엄청나게 잔소리와 야단을 치고 혼을 내요. 그리고 부모는 그걸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국 얘기를 통해 의논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의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의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되게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겨우 12년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굉장히 많은 인생을 90년 가까이 살아야 하는데 얘가 자기를 사랑하고 먼저 산 부모와 의논을 안 해요. 그리고 얘가 의논하는 애들은 다 그 밥에 그나물, 도토리, 희재기, 개낀, 도끼는 애들하고 의논을 해요. 자기 친구들하고. 물론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는 나이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 보호받아야 될 문제, 또 아이들이 사정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아이들은 처리할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고 좌절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이거를 부모와 의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의논을 안 하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부모가 얘한테는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지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언제나 사랑한다니까요. 그 사랑은 의심 안 해요. 그러나 이 사랑을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도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되게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애가 맨날 허구한 날 나가서 친구랑 한번 놀기 시작하면 밤 11시, 12시가 돼야 들어오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2야. 근데 부모로서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왜 자기를 걱정하는지가 마음에 안 와닿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나가서 나쁜 짓을 안 해. 나 그냥 놀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이야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도 애들 왜 셧다운 때문에 밤 10시면 이제 PC방 다 내보내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은 나 10시까지 PC방에 있어요. 거기 아저씨 되게 사장님 좋으세요. 나 나쁜 짓 안 해요. 그리고 PC방 나오면 나 그냥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얘기해요. 놀이터 벤치에서. 나 나쁜 짓 안 해요. 왜 걱정을 하세요? 애들은 이래요. 그러면 부모가 내가 왜 걱정을 하냐면 너를 걱정한다기보다 너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 술도 마시고 시비가 잘 붙어. 그래서 좀 걱정하는 거지. 네가 잘해도 그 시간대가 좀 그래. 이렇게 말을 안 해준단 말이야. 보통 아니 왜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야 네가 잘해봐. 아빠가 이런 말 하나. 그래서 옛날 일을 끄집어. 너 그때 나가서도 너 그래갖고 누가 너 돈 10,000원 뜯어갔지? 겉봐.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요즘은 안 그런다고요. 내가 요즘 힘이 더 세요. 막 이러니까 애들이 더 이상 됐어요. 이렇게 하고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들어요. 언제나 부모는 애들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문제를 앞에 두고는 같은 면을 바라봐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대편에서 이걸 가지고 대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우는 거지 아이와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 봐봐.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에 있으면 많은 걸 피해. 음주운전, 강도, 폭행, 술 취한 사람하고 시비 붙는 거 거의 대부분 이 시간대에 일어난다.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사고의 많은 부분을 피해. 너가 잘해도. 그럼 애들이 그래요? 이래요. 그러면 그래서 집에 있으라는 거야. 그런데 사정이 생길 수가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 생겨. 그럴 땐 전화를 하거라. 전화를 해. 그러면 애가 뭘 배우냐면 사정이 생기면 전화를 하라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배우고 끝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 안 하고 난리야. 자기도 늦으면서 애들은 이렇게 끝나요. 언제 나한테 신경 쓴 적이나 있나?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배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전화 안 해요. 그래서 너 왜 전화를 안 하니? 그러면 전화하면 소리 지르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사람이니까 네가 너무 늦으면 걱정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 미안하다. 좋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전화를 하거라.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안 오면 걱정하지. 너는 내가 늦으면 걱정 안 하니? 야, 전화를 해. 그래야지 걱정을 덜하고 혹시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잖아. 이러면 되게 애들이 뭐 네 이래요. 그럼 네라고 했잖아. 그럼 된 거야. 그래 고맙다 이러면 될걸. 뭐 네 이러면 이게 또 꼴 보기 싫어. 이게 또 괘씸해. 내가 이렇게까지 좋게 말했는데 얘가 마지막에 저 입 좀 봐. 괘씸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알아들었다는 애 표정이 그게 뭐야? 너 얼굴 표정이 그게 뭐야?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마지막에 예쁘게 착하게 모범적으로 순종적으로 다소곳하게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애들이 장난감 안 사준다고 하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엄마가 이렇게 와 데려가면서 막 애들이 그래야 막 이렇게 가거든요.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된 거지. 똑바로 걸어 넣어. 이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까지 넘어가면 애들은 잘 못 배워요. 그냥 아이를 막 이래도 데려가면서 못 사줘. 그럼 애들이 막 우리 돈 없어요? 막 이래요. 그런 말은 대답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그냥 가자 이러고 가면 돼요. 그럼 애들 우리 가난해요? 가난하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돈이 있어도 보는 거 족족 사줄 순 없지. 10단어 이내로 딱 말하고 끝. 그럼 애들이 네 엄마 절대로 안 그래요. 막 입 이렇게 나와서 막 엄마가 제일 싫어 막 이래도 그냥 그거는 대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난 엄마가 제일 싫어라는 말은 나 기분 나빠요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애가 감정을 그저 표현했을 뿐이에요. 부모한테. 그랬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괘씸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조그만 애한테 괘씸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나 나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 뭐 물론 어린아이들도 다 그렇지만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얘네들이 뭔가를 막 말을 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 그거는 네 말이 맞다. 이러지 않으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애가 늦게 왔는데 부모가 이제 애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맨날 늦는데 미리 말하면 허락해 주마. 그래서 애가 몇 주 전부터 말을 했어요. 친구 생일이라고. 그래서 부모가 10시까지 놀다 들어와라. 돈도 한 3만 원 줬어요. 생일 뭐 맛있는 것도 친구 사줘. 애가 막 초속까지 약속했어요. 근데 아빠가 이랬어요. 너 이번엔 꼭 약속 지켜. 안 그러면 아빠가 널 계속 신뢰하기가 어려워. 이번엔 꼭 지켜라. 근데 애가 걱정 말라고 꼭 지킨다고 갔어요. 10시가 됐는데 애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죠. 걱정도 되고 전화를 했어요. 씹어 안 받아 전화를. 그래가지고 막 16통, 17통, 20통 막 전화했는데 안 받아. 11시 반이 됐어요. 안 받아. 얘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 났나. 그죠? 그래서 막 엄마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빠는 이제 벌써 현관 신발 있는데 이렇게 나와 섰어요. 이렇게 하고 시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는 괘씸함과 그러면서 분노 그리고 아이에 대한 실망 그렇지만 걱정도 있는 거죠. 씩씩거리고 있는데 애가 12시쯤 되니까 띵 하더니 띡띡띡띡 그리고 딱 들어와요. 문을 탁 열고 이 아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가. 이때까지 기다렸잖아. 얘 안 오는 거. 그런데 얘 얼굴 보자마자 너 나가. 너 그렇게 아빠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살 거면 너 나가서 혼자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애가 막 왜 그러세요? 뭐 이러니까 야 너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막 여보 들어가 막 들어가 하면서 이제 남편을 밀어붙이고 애를 딱 보고 엄마는 또 그래요. 아우 땀 냄새. 아우 야 너 이거 얼마 전에 사준 운동화인데 이런데 꾸겨 신고 다니면 또 신발 다 아니 애가 시간 약속을 어기고 늦게 왔는데 무슨 땀 냄새 무슨 운동화 꾸겨 신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언제나 청소년기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10가지가 있어도 이 중에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 가장 다루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는 하나나 2개만 하나만 그냥 2개도 하지 마.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하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춘기 애들은 막 어떨 때 겁난단 말이에요. 얘를 잘못 건드렸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문제가 있으면 제일 가벼운 10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땀냄새나 좀 씻어라. 너 이렇게 안 씻으면 여드름 심해진다부터 시작해서 옷은 다 끌고 다니네. 온 동네 먼지는 다 해집고 다니네. 운동화 뒤추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1번 얘기하려 들면 애가 됐어 시끄러워 그만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나이가 어리든 크든 좋을 땐 상관없어요.
분위기 좋고 하하호호 할 때는 얘기를 많이 해도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와 갈등이 생겼거나 꼭 가르쳐줘야 되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는 1부터 10가지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 정도를 아이하고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을 때는 다음에 말해도 돼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니 다음에 말하면 어떻게 이거 못 가르치고 가면. 그럼 제가 그래요. 쇠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얘 일주일 후에 그 문제 또 일으켜요. 그때 화내지 말고 말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이 너무 격분하고 있을 때는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너 얼른 쉬고 다음에 얘기하자. 내지는 내가 너무 화나 있을 때는 내가 화내면서 너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아빠가 지금 조금 감정 조절이 어려워. 다음에 내가 조금 진정하고 너하고 말할게. 이제 중요한 얘기긴 해. 이 정도 말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애들이 먼저 와서 얘기도 해요. 아빠 제가 지난번에요 늦은 거니 이렇게 말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으니까 언제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가장 믿는 나한테 그저 생각과 마음을 말한 것뿐인데 그거에 막 괘씸하고 막 분노하고 막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안 풀려서 소심한 복수도 해요. 애들이 막 난 엄마 싫어 막 이러면 야 나도 네 엄마 하기 싫거든 막 이 얘기를 막 해야지만 막 나도 직성이 풀려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인데 그렇지만 이제 한 번쯤 부모란 어떤 존재이고 아이한테 어떤 존재로 서 있을 때 가장 아이가 편안한가. 나는 이 아이를 오랜 기간 최소한 양육은 20년을 최소 하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얘도 내 자식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늦게 온 이유는 알아봤더니 이제 9시 반쯤 일어나려고 다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번화가를 다 거쳐서 애들이 한참 걸어왔는데 그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휴대폰을. 그러니까 애들이 다 흩어져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왔던 길을 다 되짚어가면서.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 말은 맞지. 같이 찾아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땐 야, 너나 잘해. 너나. 네가 걔 아빠야 삼촌이야 형이야. 네가 왜 설레발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애는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사회적 관계가 있고 얘네들도 자존심도 있고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무슨 소리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왕따 당해도 좋다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지 친한 사이인데 휴대폰 잃어버렸다 그러면 같이 좀 찾아줘야지. 그래 그거는 네 말이 맞다. 근데 전화를 해. 너는 전화 갖고 있잖아. 상황이 이만해서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하면 맨날 화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타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정당성을 인정해줘야 되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의 나의 타당하지 않았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좋게 말해야 되는데 자꾸 화를 내는 거야. 아유 어른답지 못하네. 야 그건 좀 미안하다. 근데 그래도 전화는 해. 왜냐면 부모가 화는 내지만 사실 너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널 사랑하고 널 보호하고 같이 끝까지 너랑 이런 어려운 문제를 너를 보호하면서 해결할 사람은 부모야. 의논해야지. 그래 뭐 나도 어른답지 못했다. 이럴 때 애들이 탁 충성심을 보여요. 이 부모가 진짜 어른이구나. 부모가 진짜 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탁 숙여주는데 야 네가 잘해봐. 내가 화를 내니? 야 뭐 이러면 애들이 맞대결을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아이의 정당성 인정을 해주고 나의 타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아이로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아님이 왜 안 될까요? 이러셨어요. 그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깊고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어 하지만 현장에서는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고 생활 속에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육아는 내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고 역시 그런 어려움이 육아는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그래 그래도 또 한 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호 윤서 엄마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이엘리님은 10단어 연습해야 되겠어요. 네, 이거 실천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빠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중간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김선희님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아빠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심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아빠는 윗사람을 의미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으면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커서 윗사람을 좀 편안하게 대하는 게 어렵다든가 아니면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언제나 100% 이상적이고 옳은 기준만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와 잘 지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어떤 게 대세 아빠냐면 친절한 아빠. 친절한 아빠가 되라고 해요. 그래서 말도 끝을 올려. 그랬냐가 아니라 그랬니? 이런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관계에서 너무 화가 날 때는 아빠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현장에서 충고나 교육하려 들지 말고 잘못하면 그게 지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듣고만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해줄 얘기는 좀 지나서 해주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훨씬 좀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한테 아이도 살면서 힘들어요. 얘네들도.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도 힘들고 또래 관계도 예민하고 힘들고 힘들어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자기도 몸도 막 변하고 충동도 막 올라오고 힘든데 이 힘든 거를 편의점 알바 형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편의점 알바 누나한테. 부모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를 부모가 조금 안전한 대상자가 돼서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꼭 거기서 솔루션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야. 너무 멀리가 있어서 데려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아이를 좀 들어주고 눈을 좀 잘 맞춰주고 아 네가 좀 그런 걸로 요즘 좀 고민이 많았구나.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아이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는 엄마가 아빠하고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맞을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당신은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좀 대하는 열쇠 이걸 좀 다시 찾아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보니까 11시 42분인데요. 네, 이제 12시에 아마 마무리가 돼야 되는 강연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또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 거 쭉 읽으면서 또 한 번 다 느끼는 게 저는 언제나 올 때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알고 있는 걸 좀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이분들한테 용기를 좀 드리고 힘을 좀 드려야지. 잘하고 있다고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려야지 이러고 오는데요. 언제나 이제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 제가 힘을 얻어서 갑니다. 이처럼 이 대한민국의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이 이른 시간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경청하시고 정말 야 대한민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요. 부모가 제일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장 잘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변화, 저는 1도라고 맨날 말씀드리는데요. 원을 360도라고 하면 1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1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깊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1도의 변화를
우리가 이 삶에 가져오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곳에 다다라 있고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 있고 또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공감의 마음으로 조금 더 다가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협조하는 좋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일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그걸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이게 불씨가 횃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오늘 이 자리에 문을 두드리고 문턱을 넘으신 겁니다. 이 진심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하고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 네,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신 오은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모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지금 어떤 부모인지 어떤 부모가 돼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박사님께서 다시 보기를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7월 23일 금요일까지 보내드린 URL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수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기 때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감동과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일 학부모님들이 만드는 수료식은 또 어떤 모습일지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계신 곳곳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경청해 주신 많은 학부모님들 또 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